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제가 한 4, 5일 정도 조금 영상을 올리지 않고 좀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단은 그 전에 영상들을 거의 매일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어, 지금 증시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한 추가적인 뉴스들이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또 차트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10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제가 조금 바쁜 일이 있어요. 그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0월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잘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의 10월 증시 전망 예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풍이 상륙하여 태풍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지금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많은 비 피해가 우려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분간 다른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뉴스와 국제유가, 나스닥 차트 분석을 통해 주식시황을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뉴스와 차트 분석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미국채 10년 금리가 16년 만에 5%를 돌파했다. 파월 인플레 여전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20일 날 나온 기사죠. 그런데 파월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금리는 결국에 올릴 수 있다를 시사한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스탠스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파월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 증시가 이렇게 출렁했었죠. 왜 나스닥이 이렇게 출렁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준의 인사 중에서, 의원들 중에서 아니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지금 이 시점이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발언들을 하는 이유는 지금에 있는 증시에 그 충격을 완화를 시키려고 하는 저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준 의원들이 파월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파월은 어떻게 앞으로의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금리 인상은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거는 증시의 어떤 그런 충격을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주식을 하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동안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발언이잖아요. 증시를 견인하기 위해서. 자, 연준은 증시가 크게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증시가 여러분 크게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 내년에 미국 대선도 있을 뿐더러 사람들의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증시가 크게 우리가 하락하는 것을 연준은 바라지 않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데드라인을 만들어 놨을 겁니다. 증시가 여기 밑으로는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그 데드라인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예, 진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자, 하마스 대변인이 이스라엘 여성 인질 2명을 추가 석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이게 이제 증시에 무슨 큰 변화를 줬다라면서 기사가 막 나왔죠? 이게 증시를 지금 상승시켰다. 월요일날. 그죠? 그러나 이거는 매우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매우 일시적. 이게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제 반등이 시작하겠구나, 지금 하락이 멈췄구나 라고 확신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마스가 가자 연료 반입 시 50명을 석방하겠다고 지금 인질을 가지고 딜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인질을 가지고 딜을 하기 위해서 인질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하마스가 붙잡은 인질은 무사하죠. 왜냐면 이 인질을 가지고 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이 인질들이 어떤 하마스 입장에서는 전쟁에 이기기 위한 그런 수단, 전쟁 수단으로 이제 인질을 이제 잡아간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50명을 석방해 줬는데 만약 이 얘기를 들어준다. 그러면 사실상 솔직히 얘기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진짜 개새끼인데, 아니 개새끼가 이제 인질 가지고 50명 석방할 테니까 지금 연료나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굴욕적일 거고, 또한 국민들도 분노할 문제예요. 이 이스라엘 국민들 말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만약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여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고 지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란이 외무성이 미국이 확전 원치 않는다, 개입 자제 공식 요청해와. 자, 뭐 충분히 저와 함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전쟁을 원치 않죠. 미국이 지금 가뜩이나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데, 중동 문제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돼요. 그리고 세계 경제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어떤 골디락스를 생각하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확전을 원치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가가 너무나 크게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란에서 외교 채널로 메시지를 2차례 보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굳이 외교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밝힐 필요가 있었는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요. 결국에 미국과 이란은 중동 긴장을 두고 니 탓이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란의 셈법 중에 하나였죠.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야, 하마스가 그렇게 한 거는 우리 계획과는 무관해 라고 하면서 개입을 하겠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지상전을 할 경우에 우리는 개입할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둔 거는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 전쟁을 가지고 무언가 얻으려고 하려는 그런 속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증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미 중동 기지에 친이란 단체 공격이 잇따르자 이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황이 지금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은 싸우기 원치 않지만 불가피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이든이 갔는데 큰 소득 없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전쟁 3단계 구상 발표. 하마스 괴멸 후 새 안보 정권을 구축하겠다. 이게 어떤 지금 의미일까요? 결국에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 하마스를 완벽하게 다 처단하고 새 안보 정권 구축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더욱 강력하게 통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아예 짓밟아 놓을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마스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상황이 펼쳐질 리도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사실상 팔레스타인은 언젠가 이스라엘에게 먹힐 가능성이 높겠죠. 시간이 흘러서 만약에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팔레스타인을 흡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어떤 팔레스타인의 모든 것을 빼앗고 통제권을 빼앗고 어떤 지도자나 이런 것이 무의미하도록 만들고 사실상 이스라엘의 허수아비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이 반격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고요.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이란의 개입이 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 악재는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시는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악재가 터진다면 증시의 충격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8 전쟁 휴전 놓고 서방 엇갈리는 셈법, 하마스의 이득, 성긁는 미. 휴전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가 대놓고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는 중동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중립적인 외교가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잖아, 팔레스타인한테.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한테 국민 200여 명 정도가 납치되는 그런 굴욕적인 것을 맛본 상태예요. 그런데 즉각적 휴전을 촉구한다.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뒤늦게 중동행 마크롱 휴전안 제안할 듯. 마크롱이 휴전안을 제안한다고 과연 이것이 해결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마크롱이 최근의 행보를 보면 약간 중립적인 외교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중국하고의 사이도 나빠지기 싫고 미국하고의 사이도 나빠지기 싫어하는 게 프랑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모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심화될 수가 있다. 오히려 이게 잘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심화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심화됐을 때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과연 차트에 녹아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국제유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당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 월봉 차트인데요. 요 하나의 봉에서 지금 와리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국에 방향성을 크게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위든 아래든. 근데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전에 몇 개월 전에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의 어떤 제재를 미국이 완화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다시 산유국으로 부상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걸 통해서 미국은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쟁이 터지기 이전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크게 튀더라도 결국에 맞고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펼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약발이 지금 제대로 안 먹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런 전쟁이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베네수엘라의 어떤 그런 그 제재 완화, 이것들이 만약에 터졌을 때 이 원유는 크게 폭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폭락할
하락하는 그 하락폭이 굉장히 작았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동 문제는 앞으로 국제유가를 크게 요동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결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 자,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은 결국에 121선을 지켜주는 듯 했지만 이탈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스닥이 지금 추세가 여기 전저점도 살짝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이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큰 양봉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서 양봉이 하나, 뭐 둘, 셋 해서 다시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 이상 나스닥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 하락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나스닥이 만약에 폭락할 경우에 한국 증시는 매우 큰 충격이 있을 것이다. 예, 매우 큰 충격. 제가 뭐 내일이나 모레 한국 증시 전망을 다시 이제 올릴 테지만 나스닥이 만약에 이 120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다시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들어도 다시 이렇게 크게 밀리게 된다면 한국 증시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할 겁니다.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 다만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전쟁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꽤 강해요. 이거는 나스닥이 생각보다 여러분 강한 겁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맞고 그냥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튀어 올랐죠. 근데 이 튀어 올라는 과정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안 한다. 연준 의원 중 하나가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면서 이게 올랐던 겁니다. 근데 결국에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는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라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국제유가가 진짜 안정화될 때까지 증시를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중동전쟁 이꼴 국제유가 이거는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중동전쟁이 크게 확전될 경우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그걸로 인해서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결국 연준은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상 이제 안 할 건데 라고 믿고 들어왔던 이 물량이 결국에는 실망 매물로 돌아오면서 큰 폭의 하락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의 이 상황이 무조건 공황이다. 대공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마인드는 좋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황들을 지켜보고 차트의 변화를 좀 더 지켜보면서 진짜 이거는 주의를 해야겠구나. 어느 정도의 그런 확신이 섰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대공황, 무언가 경제 위기 이런 것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중동이 전쟁이 터졌고 확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인 겁니다. 그러나 이 확전이 일어났는데 막상 국제유가가 갑자기 튀다가 생각보다 국제유가가 빨리 안정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국제유가가 생각보다 튀었다가 이렇게 안정화가 될 경우에 그때까지 무언가 한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한국도 그 상황이 왔을 때 괜찮은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냐는 문제고 미국은 우리가 금융위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금융위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시장을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관망하되
아,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내가 거기에서 이쯤이면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이미 전쟁은 터졌으니까. 거기서 패닉셀이 나오는 과정에서 기관과 외인이 그 물량을 받아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신 분들도 많을 거고 앞으로 이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빨라도 12월에 뭔가 윤곽이 드러나면서 살짝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고점을 돌파한다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원론적인 입장이에요. 결국에 10월이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사실상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실제로 거래일은. 이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일주일 동안 갑자기 무슨 모든 것이 잘 해결되지 않는 이상 증시는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지금의 증시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